상종 못할 집구석. 아는 척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삿대질이 제 코앞을 스쳤습니다. 침이 볼 위로 튀었고 깨진 머그컵 파편이 맨발 앞에 흩어져 있었죠. 제가 뭘 했길래 제 월급으로 제 카드로 친정엄마 환갑에 한우 한 박스를 보냈을 뿐이었거든요. 25만 원. 고작 25만 원이요.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러더라고요. 엄마 말이 다 맞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하는 사이 이 사람들이 몰래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제가 산 가전은 죄다 빼돌리고 제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복도에 내던져 버린 겁니다. 밤 11시 텅 빈 복도에서 바뀐 도어락의 빨간 불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전세금 4억,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25만원짜리 한우 한 박스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지연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이지원입니다.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우리 집 생활비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 최정우는 중소기업 영업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본인 술값과 유흥비로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4억 원, 냉장고, 세탁기, 식기 세트, 이 집에 있는 갓 나가는 건 전부 제 돈으로 장만한 겁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월급을 마치 시댁의 공공재처럼 여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돈을 쓰든 보고를 해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해 겨울, 친정엄마 환갑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을 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엄마. 환갑상 한번 제대로 못 차려드렸는데 백화점 정육 코너를 지나다 최고급 한우 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25만 원. 제 카드로 제가 번 돈으로 엄마한테 고기 한번 사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연말정산 때문에 제 카드 내역을 남편 스마트폰에 연동해 뒀거든요. 결제 알림이 울리자마자 정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지원. 백화점 정육에서 25만 원? 이거 뭐야? 엄마 환갑이잖아. 한우 세트 하나 보냈어. 정훈이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목소리를 확 낮추더라고요. 아, 진짜. 요즘 전세 만기 앞두고 이사 비용도 빠듯한데 친정에 25만 원을 그냥 갖다 바쳐?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내 월급으로 내 엄마한테 고기 하나 사드리는 건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정훈이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35 먹은 남자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 든 핸드백을 소파 위로 내던지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이지원, 내가 감히 시댁한테 말도 없이 친정에 거금을 빼돌려? 어머니, 25만 원이 거금이라뇨. 제 월급으로 친정엄마 환갑 선물을 한 건데요. 닥쳐. 내 돈이 어딨어. 이 집에서 나가는 돈은 전부 우리 집안 돈이야.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머그컵을 집어들어 싱크대로 내던졌습니다. 사기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고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맨발이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종 못할 집구석, 그 천한 것들 아는 척할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제 코앞까지 들이대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제 이마를 스칠 듯 말 듯 흔들렸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이 제 볼 위로 떨어졌어요. 제 손등에 핏줄이 부르르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정훈아, 너도 한마디 해.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고 거실 구석에 서 있던 정훈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 지원아, 내가 좀 심했어. 사과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 카드로, 제가 번 돈으로 제 엄마 환갑 선물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는 한 글자도 반박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 많은 년은 쓸모가 없어. 돈이나 벌어다 바쳐. 정훈이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정훈이는 안방에 먼저 들어가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깨진 머그컵 파편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25만 원짜리 한우에 이 정도 발작을 하는데 앞으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진짜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을 짓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평소처럼 말했어요. 나 출근한다. 목소리는 평범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비열하고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케팅 보고서 최종본을 넘겨야 해서 점심도 김밥 한 줄로 때우고 모니터만 붙들고 있었어요. 정훈이한테서 오후 내내 연락이 없었는데 평소에도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야근을 끝내고 회사를 나선 게 밤 10시 반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 검은 쓰레기 봉투 서너 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 바퀴 하나가 빠진 찌그러진 캐리어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누가 이사하다 버린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천 조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잠옷이었습니다. 엄마가 작년 생일에 사준 분홍색 수면 잠옷.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아당겨 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귀를 갖다 대니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가구 옮기는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친정집하고 인연 끊고 월급 통장이랑 금융인증서 다 바치기 전까지는 새집 주소 절대 안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밤 11시에 텅 빈 복도에 혼자 서서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어진 내 옷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번 돈으로 장만한 집에서 제가 산 가전제품은 다 빼돌리고 저한테는 종량제 봉투 몇 개를 던져준 거예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가슴에 닿았고 찬 복도 바닥의 냉기가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바싹 말라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면 울음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잠깐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어요. 복도에 널브러진 쓰레기 봉투를 찍었습니다. 찌그러진 캐리어를 찍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도어락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협박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동작만큼은 정확했어요. 증거를 다 남기고 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에 먹은 김밥 한 줄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쓰레기 봉투 위에 쪼그려 앉은 채로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매운 마라탕 하나 곱빼기. 배달비 포함 12,000원.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정훈이 폰에 또 알림이 가겠죠. 가라지 뭐. 마라탕이 도착하고 저는 복도 한 구석에서 쓰레기 봉투를 등받이 삼아 기대 앉아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들이마셨습니다. 혀끝이 얼얼하게 메었고 국물이 위장에 닿는 순간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마라탕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무식한 인간들이 뭘 빠뜨렸는지 국물을 한 숟갈 더 떠먹다가 퍼뜩 깨달았어요. 전세 계약서.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전셋집, 보증금 4억 원짜리 이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가 누구냐 하면요. 100%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지원. 제 주민번호, 제 도장, 제 서명. 정훈이가 오늘 낮에 이삿짐을 빼면서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전세금 4억,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 집주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요. 계약서 한 글자 틀리면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수정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원리원칙의 화신 같은 분. 그 할아버지가 계약자도 아닌 남편 통장으로 4억을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라탕 용기를 깨끗이 비우고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서 제 캐리어만 하나 꺼내 들었어요. 바퀴 하나가 빠져서 끌 때마다 드르륵 소리가 났지만 걸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관악구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서울의 밤거리가 주르륵 지나갔습니다. 시댁의 그늘이 닿지 않는 곳,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친정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가까이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엄마가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 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지원아, 이 밤에 웬일이야? 그 캐리어는 뭐고? 엄마, 나 며칠만 여기 있을게. 걱정 마. 다 괜찮아. 엄마를 안심시키고 어릴 때 쓰던 방에 누웠습니다. 낡은 이불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항상 빨아두시는 거.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순간 벌어질 일을 떠올리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 깊고 달콤한 잠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구수한 냄새가 방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8시 47분. 은행 영업 시작까지 13분.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으니 엄마가 밥그릇을 내미셨습니다. 밥 먼저 먹어. 얼굴이 왜 그러니? 어제 밤새 운 거 아니지? 안 울었어, 엄마. 나 오늘 좀 바빠서 빨리 먹을게.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후루룩 떠먹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8시 58분, 8시 59분, 9시 정각 화면 상단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 이지원님 계좌로 4억 원 입금되었습니다. 4억? 숫자가 눈앞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은행 문 여는 시각에 맞춰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훈이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겼을 거라는 거. 하지만 집주인 할아버지는 계약서에 찍힌 이름 이지원. 그 이름이 아닌 통장으로는 단 1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밥숟가락을 놓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4억 원이 한 계좌에 고스란히 들어있으면 정훈이가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스마트폰 뱅킹을 열어서 세 군데 다른 은행 계좌로 나눠 보냈습니다. 1억 5천, 1억 5천, 1억. 전부 제 명의, 제 주민번호, 제 공인인증서, 정훈이의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구석은 단 한 곳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체 완료 화면을 3번 확인하고 나니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오늘 반차 쓰고 낮에 출근한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쳤습니다. 상담 후기가 좋은 곳을 골라 메일을 썼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의 협박 문자 캡처본,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적었어요. 배우자 일방적 가출 및 재산 편취 관련 이혼 상담 요청. 메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었어요. 전화, 문자, 카톡. 동시에 폭격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슬쩍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원아, 전화 좀 받아. 집주인이 돈을 내 통장으로 보냈대.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 시각 정훈이와 시어머니가 새 아파트에서 무슨 꼴이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어젯밤 몰래 빼돌린 이삿짐을 풀며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겠죠. 할아버지, 전세금 4억 제 통장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을 겁니다. 최정훈 씨, 계약자가 당신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지원 씨 계좌로 전액 반환 완료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정훈이 손에 들린 전화기가 미끄러져 내리는 장면이요. 정훈이 전화가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무음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변호사한테 보낼 추가 자료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이혼 사유, 유책 배우자 입증 자료, 위자료 청구 근거. 하나하나 폴더를 만들어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한테는 시한폭탄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잔금 마감 시간이 오늘 오후 4시였어요. 은행 업무가 끝나는 시간. 그때까지 매도인한테 잔금 3억 6천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깨지고 가계약금 4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4천만 원이요. 정훈이 월급으로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죠. 정훈이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마 이런 숫자가 떠 있었을 겁니다. 잔금 3억 6천만 원. 마감 오후 4시. 남은 시간 7시간. 통장 잔고 몇십만 원. 등골이 서늘해지는 산수였을 거예요.
저는 카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거리에는 점심 약속에 나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원두향이 입안에 퍼지더라고요. 저는 이 평화로운 오전의 햇살을 즐기며 정훈이와 시어머니가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피가 마르고 있을 그새 아파트 거실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4시까지 앞으로 몇 시간. 저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커피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이혼 소장 초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제 전화를 받지 않자 정훈이의 문자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이거 무슨 상황이야 라며 따지던 사람이 오후가 되니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지원아 제발. 새집 잔금을 4시까지 안 치르면 큰일 나. 한 번만 전화 좀 받아줘.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훈이의 문자를 결혼 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겁니다. 어제까지 엄마 말이 다 맞다며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이 고작 하루 만에 제 발을 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1시간을 더 놔뒀습니다. 2시간을 더 놔뒀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쌓이는 걸 보면서 저는 회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보고서 수정하고 메일 회신하고 회의 자료 검토하고 평소와 똑같은 오후였어요. 저한테는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러니까 오후 3시 반쯤 되어서야 저는 짧은 답장을 하나 보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전세금을 당신한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표까지 찍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30초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버튼을 먼저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지금 장난해? 4시까지 잔금 3억 6천을 못 치르면 가계약금 4천만 원이 날아간다고. 정훈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렸어요. 4천만 원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대출받고 이모한테 빌리고 삼촌한테 사정해서 겨우 만든 돈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지금 내 입에서 그래서요가 나와? 저는 목소리 톤을 한치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친정집하고 인연 끊고 월급 통장이랑 금융인증서 바치기 전까지는 새집 주소도 안 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침묵 사이로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 받고 전화 나한테 줘. 수화기가 넘어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콧소리가 섞인 축축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지원아, 어머니가 어제 좀 심했다. 내가 미안해. 짐도 다 원래대로 갖다 놓을게. 응? 그러니까 돈부터 좀 이체해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어제 저를 상종 못할 집구석이라 부르고 제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어 복도에 내던진 사람이 24시간도 안 되어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미안한 게 아니라 돈이 급한 거잖아요. 어머니,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상종 못할 집구석, 돈이나 벌어다 바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제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복도에 버리셨죠? 사진 다 찍어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화면을 확인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지시대로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야, 이지원. 네가 지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태세 전환 녹음. 날짜와 시각까지 붙여서요. 이 파일은 변호사한테 보낸 증거 폴더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오후 4시까지 3억 6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정훈이 통장 잔고로는 어림도 없고 시어머니가 가진 현금이라곤 용돈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미 친척들한테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려서 가계약금을 만들었을 테니 더 손 벌릴 곳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퇴근 준비를 하면서 정훈이가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씨 배우자 이지원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말씀하세요. 해당 아파트 매매 계약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이고요. 제 자금은 단 1원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점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중개인이 잠깐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사실 매도인 측에서 오늘 4시까지 잔금이 안 들어오면 바로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처리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정훈 씨 개인 채무는 저와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8분. 오후 4시까지 12분 남았어요. 저는 퇴근길에 백화점 1층에 들렀습니다. 쇼윈도에 걸려있던 실크 잠옷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연보라색, 촉감이 물처럼 부드러운 것. 18만 원. 그리고 바로 옆 화장품 매장에서 아이크림 하나, 12만 원.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쇼핑백을 두 손에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데 스마트폰 시계가 4시 정각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 정훈이와 시어머니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은행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 매도인한테서 걸려오는 전화, 계약 파기 통보, 가계약금 4천만 원 위약금 몰수. 저는 새로 산 실크 잠옷이 든 쇼핑백을 가볍게 흔들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 잠옷을 입고 친정집 작은 방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아주 푹 잘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훈이한테서 마지막으로 온 문자는 이랬습니다. 4천만 원 날렸다. 너 때문이야. 내일 회사로 찾아간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새로 산 실크 잠옷의 부드러운 촉감이 팔뚝을 감싸고 있었고 엄마가 틀어놓은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자처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원 과장님, 1층에 가족분이라는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안내 없이 올라가시겠다고 하셔서 보안팀이 제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잡았습니다. 네, 제가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서니 로비가 시끄러웠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정훈이와 시어머니의 앞을 막고 서 있었고 정훈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아내 만나러 왔다고요. 가족인데 왜 못 올라가게 하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 옆에서 핸드백을 꽉 움켜쥔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로비를 지나가던 동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인사팀 김 팀장까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말고 눈이 동그래져서 서 있더라고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팔짱을 끼고 2미터쯤 앞에 섰어요. 숨거나 피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떳떳한 사람이 왜 숨어야 합니까?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로비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무릎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남편 돈 4억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시어미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다고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앉아 온몸을 흔들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제가 도둑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정훈이가 제 팔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제 손목뼈를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뒤로 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내가 날린 위약금 4천만 원 당장 물어내. 부부잖아. 정훈이가 로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블레이저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친정집에서 프린트해 온 것들이었어요. 내용 증명 사본, 이혼 소장 초안, 그리고 증거사진 출력물. 잠깐요. 제 목소리에 로비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 명의로 된 내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합법적으로 돌려받은 게 어떻게 절도입니까? 시어머니의 통곡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문자 캡처본을 화면에 띄웠어요. 상종 못할 집구석 아는 척할 거면 나가라. 그 문자요. 로비 테이블 위에 출력물을 쫙 펼쳤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친정과 인연을 끊고 통장을 바치라고 하셨죠. 이어서 복도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검은 봉투에서 삐져나온 제 옷까지, 바퀴 빠진 캐리어, 빨간 불 켜진 도어락. 이건 제가 야근하는 사이에 몰래 이삿짐을 빼고 제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복도에 내버린 증거 사진입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저게 진짜야? 며느리 짐을 쓰레기 봉투에. 시선이 시어머니와 정훈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바닥에 앉은 채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건 그거고 부부니까 위약금 4천만 원은 내가 절반은 갚아야지. 당신이 혼자 서명하고 혼자 진행한 계약의 위약금이 왜 내 빚입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간 시점에서 우리 사이에 경제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정훈이가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 로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을 돌아보며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방금 제 팔을 강제로 잡으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훈이의 붉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서류 뭉치에서 이혼 소장 사본을 꺼내 정훈이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빳빳한 종이가 정훈이의 셔츠에 부딪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이혼 소장입니다.
읽어보세요. 경찰이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정훈이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세를 바꿨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제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아, 합의하자. 제발 합의해줘. 시어머니도 바닥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지원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그 비굴한 얼굴들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경찰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정훈이의 구겨진 셔츠, 이혼 소장이 로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자리마다 고개를 숙인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껐습니다. 퇴근할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챙기려는데 1층에서 다시 소란이 들렸습니다. 로비 쪽 유리창 너머로 경찰이 정훈이와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울 듯 버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 돈을 들고 튀었다고요. 경찰이 왜 우리를 잡아가요? 인사팀 김 팀장이 제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과장, 아래 상황이 좀 그런데 괜찮아요? 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서니 상황은 더 커져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시어머니와 정훈이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고 퇴근하던 직원 10여 명이 로비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목청을 높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년이 남편 전세금 4억을 빼돌렸어요. 이게 도둑이지 뭡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며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요. 어머니, 그 4억 원이 누구 돈인지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확인해 볼까요? 시어머니의 통곡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파일에서 전세 계약서 사본을 꺼내 로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계약자 이름란에 선명하게 찍힌 세 글자. 이지원. 이 전셋집 계약자는 저입니다. 보증금 4억 원도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고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계약자 본인한테 돌려준 겁니다. 이게 어디가 절도입니까? 동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캡처본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화면을 출력한 A사 용지 4장. 시간순으로 정리해뒀거든요.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상종 못할 집구석 아는 척할 거면 나가라. 친정하고 인연 끊고 월급 통장이랑 금융인증서 다 바치기 전엔 새집 주소 절대 안 알려준다. 이 문자 보내고 제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복도에 버리셨잖아요. 복도에 나뒹굴던 쓰레기 봉투 사진, 찌그러진 캐리어 사진, 빨간 불 켜진 도어락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말로 둘러대도 사진 앞에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동료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케팅팀 박 대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려요? 세상에.
야근하는 틈 타서 몰래 이삿짐 센터 불러서 비싼 가전만 빼돌린 거래.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수군거림이 거세졌고 시선이 전부 시어머니와 정훈이에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했어요. 두 손으로 핸드백 끈을 부여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훈이가 악쓰듯 말했어요. 그래도 부부잖아. 위약금으로 날린 4천만 원, 절반은 내가 책임져야지. 부부 연대 책임이라고. 저는 정훈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내 이름이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당신이 혼자 서명하고 혼자 진행한 계약의 빚은 당신 개인 채무입니다. 나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도망간 그 시점에 우리 사이의 경제 공동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훈이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게 보였어요.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자, 일단 양쪽 다 진정하시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정훈이의 팔을 잡아 밖으로 이끌려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발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아까까지 며느리가 도둑이라며 로비가 떠나가라 외치던 사람이요. 지원아, 제발 신고 취하해줘. 어머니가 무릎 꿇을게. 응?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제는 상종 못할 집구석이라 내쫓고 오늘은 무릎을 꿇겠다고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사람이 아니라 ATM 기계인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비위를 맞추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경찰관에게 처리를 맡기고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정훈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큰 길 쪽으로 걸었어요. 등 뒤에서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조금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판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흘러갔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번지는 거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시작에 불과했고 시댁 친척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진짜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거리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고 녹음이 있었고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팩트 앞에서는 아무리 큰 거짓말도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정훈이와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시이모 두 분과 시삼촌한테 전화를 돌린 겁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돈 4억을 들고 친정으로 도망갔다. 당장 가서 돈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선동한 거예요. 시이모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새 아파트 잔금을 보태주겠다고 각각 1,000만 원씩, 시삼촌까지 합쳐서 3천만 원 가까이를 빌려준 분들이었습니다.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겠죠. 밤 9시쯤이었어요. 친정집 거실에서 엄마랑 둘이 앉아 귤을 깎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쾅쾅. 벽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가 귤 껍질을 쥔 채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원아, 저게 무슨 소리야? 문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지원, 문 열어. 남의 집 돈 4억 들고 숨어 있으면서 문을 잠가. 시이모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시삼촌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사돈댁, 문 안 열면 우리가 부수고 들어갑니다. 온 동네가 다 듣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등 뒤로 보냈습니다. 엄마, 내 뒤에 있어.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걱정 마. 여러분, 저는 이 무식한 인간들이 친정까지 쳐들어올 거라는 걸 진작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회사 반차를 내고 준비해 둔 게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세 뭉치를 미리 깔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전세 계약서 원본,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이체 내역서, 그리고 정훈이의 대출 독촉장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앞에 시이모 두 분, 시삼촌, 시어머니, 정훈이. 5명이 잔뜩 살기를 띤 얼굴로 서 있었어요. 큰 시이모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지원, 내가 우리 집안 돈을 들고 튀어? 양심이 있어, 없어?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서류 확인하시죠. 저는 비켜서며 문을 잡아줬습니다. 5명이 우르르 거실로 밀려 들어왔어요. 좁은 친정집 거실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시삼촌은 구두도 안 벗고 들어왔고 작은 시이모는 들어오자마자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쾅 하고 앉았어요. 엄마가 부엌 쪽으로 몸을 숨기며 떨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전세 계약서 원본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첫 번째 서류를 집어 시이모들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빳빳한 종이 위에 찍힌 계약자 이름, 이지원. 주민번호, 서명, 도장. 전부 제 것이었어요. 계약자가 접니다. 보증금 4억 원도 제 통장에서 나간 제 돈이에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계약자 본인한테 돌려준 겁니다. 큰 시이모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읽었습니다. 글씨를 따라 시선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이체 내역서. 보내는 사람 집주인 이름, 받는 사람 이지원, 금액 4억 원, 날짜와 시각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반환 내역입니다. 보시는 대로 제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정훈 씨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려 했어요. 그래도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턱 올려놓았습니다. 정훈이의 대출 독촉장이었어요. 제2금융권에서 날아온 것만 4통, 카드론 연체 통지서 2통, 종이 두께가 손가락 한마디는 됐습니다. 이건 정훈 씨 명의로 된 대출 독촉장입니다. 카드론까지 합치면 개인 채무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시이모들과 시삼촌이 허리를 숙여 독촉장을 주워들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찍힌 연체 금액, 이자 합계, 최종 상환 기한. 종이를 읽는 시이모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시이모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들, 새 아파트 잔금 보태라고 빌려주셨던 돈 있으시죠? 큰 이모님 1,000만 원, 작은 이모님 1,000만 원, 삼촌 800만 원. 그 돈이요. 어제 오후 4시에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깨졌습니다. 매도인이 가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가져갔어요. 이모님들이 빌려주신 돈도 거기 포함돼서 전부 날아간 겁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큰 시이모가 독촉장을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 1,000만 원이 날아갔다고?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이 며느리가 돈을 안 줘서.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전세금 4억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했잖아. 그게 며느리 통장으로 갔으면 며느리한테 잘해서 받아야 할 거 아냐.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작은 시이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나도 1,000만 원 빌려줬어. 막내 대학 등록금에서 뺏어준 돈이라고. 그걸 날려? 시삼촌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테이블 위에 서류가 흔들렸어요. 누나, 800만 원 당장 내놔. 나 그거 장모님 병원비에서 뺀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훈이는 거실 구석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 시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의 앞으로 성큼 다가갔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줄 거야? 내 돈 내놔. 큰 시이모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작은 시이모까지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었어요. 시삼촌이 정훈이의 멱살을 틀어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최정훈, 내 800만 원 당장 가져와. 거실 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소리, 옷이 찢어지는 소리, 비명과 욕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를 공격하러 왔던 시댁의 결속력이 돈 앞에서 3분도 안 돼 산산조각 난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돈 앞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그 난투극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부엌에서 떨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 있어. 금방 끝나. 엄마를 방으로 보내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110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관악구입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신고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고 있었고 큰 시이모는 내 돈 내놓으라며 시어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정훈이는 시삼촌에게 멱살을 잡힌 채 헛손질을 하고 있었고 식탁 위에 깔아놨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발에 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이 꼴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저들 자신이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았던 밤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경찰서에 접수해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형사고소가 정훈이와 시어머니의 목줄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정훈이는 회사에서 잘리고 시어머니는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조건을 내걸었어요.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정훈이가 제 전세금 4억 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 두 가지. 정훈이가 버티면 버틸수록 형사 절차는 진행되니까 결국 2주 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는 정훈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된 날 법원을 나서는데 4월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딱 좋은 바람이었어요. 저는 법원 정문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둥 하고 굴러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정훈이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가계약금 4천만 원을 날리고 시이모들과 시삼촌한테 빌린 돈까지 갚아야 했던 두 사람은 살던 동네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빚쟁이들 눈을 피해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장마철이면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훈이는 매달 월급에서 사채 이자가 빠지고 제 위자료 강제 집행분이 빠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됐대요. 점심시간마다 회사 탕비실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동료가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750원짜리 컵라면. 그게 정훈이의 점심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요, 평소에 며느리 카드로 백화점 식품관에서 한우만 고르던 분이셨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동네 식당 주방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받는 일당이 7만 원. 불린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쉴 수가 없었어요. 시이모들한테서 매일 밤 전화가 오거든요. 언니, 내 돈 언제 줄 거야?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큰 시이모의 독촉 전화에 시어머니가 반지하 방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정훈이와 시어머니는 매일 서로의 탓을 했어요. 엄마가 짐을 빼자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 꼴이 난 거라고. 내가 카드 내역을 안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나한테 전화를 왜 했어. 반지하 방 얇은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고함 소리에 옆집 사람이 벽을 쾅쾅 두드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반면에 저는요, 지긋지긋한 시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4억 원의 전세금과 그동안 꾸준히 모아둔 저축을 합쳐서 회사 근처에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제 이름으로요. 등기부등본에 찍힌 소유자 이름 이지원. 그 빳빳한 종이를 손에 쥐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그 감촉을 여러분은 아실까요?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롯이 내 이름으로 된 공간. 집 앞에 작은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가져다 준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어요. 물을 줄 때마다 잎사귀에서 풋풋한 흙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주말 저는 백화점 정육 코너에 갔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 25만 원짜리 두 박스를 집었어요. 합계 50만 원.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알림이 갈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한우를 들고 친정집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어요. 지원아, 그 큰 박스가 뭐야? 엄마, 한우. 오늘 고기 구워 먹자. 어머, 또? 지난번에도 사왔잖아. 돈 아까워라.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내 돈으로 내 엄마한테 고기 사드리는 건데.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발작을 했던 그 25만 원짜리 한우. 그게 뭐라고. 엄마 웃음 한 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어요. 불판 위에 한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며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최고급 마블링이 열을 만나 투명하게 녹아내리고 고기 표면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말했어요. 지원아, 이제 좀 편하니? 응, 엄마. 이제 진짜 편해. 저는 잘 구운 고기 한 점을 엄마 접시에 올려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한테는 눈물이나 사정이 아니라 서류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리요.
제가 3개월 전 그 복도에서 울고불고 매달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내 월급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고기를 구워 먹는 이 평범한 저녁. 여러분, 이게 제가 되찾은 겁니다. 2번 다시 타인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저는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한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지금 반지하 방에서 매일 식당 설거지를 하며 시이모들의 빚 톡촉에 시달리고 있고요. 정훈이는 컵라면 하나로 점심을 때우며 사채 이자에 쪼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돈으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의 최후치고는 참 초라하죠.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돌이켜보면요. 제가 되찾은 건 4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되찾은 건 켜켜이 쌓인 서름 아래 짓밟혀 있던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착한 며느리여야 한다는 굴레 속에서 제 목소리를 삼키고 제 엄마한테 고기 한 근 보내는 것조차 눈치를 보던 그 비참한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내 이름 썩 자가 찍힌 등기부 등본을 쥐고 서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 많은 걸 참게 되잖아요. 한설인 세월을 꾹꾹 눌러 담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성씨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러질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